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또 이어서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 교차 엔트로피 오차 그 대비시키느라고 조금 이제 고생했죠. 너 너 핸드폰을 핸드폰을 왜 왜 들고 들고 얘기하니? 얘기하니? 요게 그 마이크가 마이크가 저기 저기 연결이 됐어. 그래서 이게 동영상을 동영상 보시면 보시면 알겠지만 알겠지만 소리가 소리가 이제 이제 제가 제가 여기 여기 나와서 그 말씀드릴 때는 소리가 이제 개미 소리처럼 갑자기 작아져요. 그래서 이제 그 이왕 그 만드는 김에 그래도 이제 보실 때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래서 그 그 방금 방금 전에 전에도 논의를 논의를 주셨는데 주셨는데 이 교차 교차 엔트로피 엔트로피 오차와 오차와 같은 같은 이제 손실은 손실은 그 기존에 이제 기존에 머신런을 머신러닝 소강하실 소강하실 때 때 피지도 피지도 학습에서는 학습에서는 이런 이런 손실에 손실에 대한 대한 얘기가 얘기가 전혀 전혀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정답이 정답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 그 정답하고 정답하고 차이를 차이를 구하는 것 구한다는 것 자체가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대부분의 대부분의 그 그 학습 학습 알고리즘들은 알고리즘들은 지도 지도 학습을 학습을 통해서 통해서 이제 이제 궁극적으로 궁극적으로 수행이 수행이 되고요. 되고요. 비지도 비지도 학습은 학습은 이제 이제 지도 지도 학습을 학습을 이제 이제 도와주거나 도와주거나 비지도 비지도 학습인 줄 학습인 줄 알았는데 알았는데 사실은 사실은 지도 지도 학습인 학습인 경우가 경우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제 그런 그런 식으로 식으로 이루어야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된다라고 하는 하는 점을 점을 이제 이제 확인드리면서 확인드리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혹시 또 또 논의사항 논의 있으시면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알려주시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손실과 정확도의 차이와 같은 점을 이제 논의를 했고, 이번 시간의 목표는 그래, 오케이. 손실을 뭐 어떻게 구하는지는 뭐 하여튼 뭐 적절하게 구해야 된다는 거지. 알겠어. 근데 그 구하고 나서는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손실함수는 학습 매개 변수의 변화에 따라 연속적인 변화를 발생합니다. 학습 매개 변수의 변화량에 따른 손실의 변화량을 알아내는 것이 학습의 주요한 근거입니다. 반면 정확도는 학습 매개 변수의 변화량에 대해 변화가 없는 구간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습 매개 변수의 변화량에 따른 성능의 변화량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습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실과 정확도는 대략적으로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손실이 낮으면 정확도와 같은 성능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손실은 연속적인 변화를 보이는 반면 성능 지표는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든 학습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하기에는 곤란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높은 성능이 목표이지만 그 원인이 되는 손실을 기준으로 모델이 최적화를 수행한다고 정리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교재 119페이지에 대응하는 내용이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읽어보면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쯤 되면 손실함수의 정의는 이해하셨을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근데 왜 굳이 사용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타당한 의문을 이제 가지시리라 생각하고 그와 관련해서는 이제 이 교재는 다음 논의를 위해서 이제 미분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도입을 해서 소개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다르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아직은 좀 미분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도입하진 않았고 일단은 그 구체적인 수치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얘기가 맞아요. 뭐냐? 신경망을 학습할 때 정확도를 지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정확도를 지표로 하면 매개 변수의 미분이 대부분의 장소에서 0이 되기 때문이다. 글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가? 이제 드디어 학습을 수행하는 부분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학습을 수행하는 부분인데요. 129페이지로 전진해 보겠습니다. 요 앞에 있는 내용들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한데 그 제 생각에는 이제 순서상 이렇게 전달 드리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129페이지의 경사하강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4.4.1절의) 경사법 또는 경사하강법인데요. 이제 영어로는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줄여서 종종 이제 GD라고 합니다. 요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그 인물 말고요. 그죠? 다행히 뭐 그 별일 없었고 깨끗하다고 이제 끝났으니까 다행이죠. 그죠? 그 GD 말고요. 그레디언트 디센트입니다. 기계학습 문제의 대부분은 학습 단계의 최적의 매개 변수를 찾아냅니다라기보다는 찾아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신경망 역시 최적의 매개 변수를 학습 시에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최적은 손실함수의 최소값이 될 때의 매개 변수 값인데, 그래서 이 점은 제가 수식으로는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손실은 결국 어떻게 측정하든지 정답하고 예측값의 차이를 적절한 방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인을 살펴보시면 정답은 일단 결정이 된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상수입니다. 그러면 손실값이 바뀌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모형의 예측값이 모형의 출력으로서 예측값이 바뀌기 때문에 손실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입력인 x도 사실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 시점에서는 그냥 상수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변수는 그야말로 매개 변수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손실함수는 조금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긴 한데 결국은 매개 변수의 함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손실을 매개 변수의 함수다 라고 이렇게 좀 강조해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학습의 목표를 이제 표현하자면 손실을 최소화하는 매개 변수를 찾는 과정이다 라고 할 수 있고, 그거를 이제 수학적인 수식으로 요약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런 어떤 요약적인 표기들은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도입을 하겠습니다. 매번 이런 문단을 막 서술하는 거는 비효율적이니까요. 그래서 학습이 뭐야? 라고 하면 누군가 만약에 저한테 학습이 뭐야? 한마디로 얘기해봐 하면은 요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뭐가 들어오냐면 그 선형대수가 아닌 통계적인 논의가 이제 들어와야 됩니다. 통계 확률적인 논의가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때까지 논의 드린 대로 모형의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어떤 값이 발생할 확률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요게 이제 확률적인 논의가 필요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런 최적의 매개 변수를 찾아낼 때는 통계에서 그 maximum likely estimation, likelihood estimation, 최대우도 추정이라고 하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이게 이제 뭐냐라고 하면 사실 진정한 정답의 매개 변수를 아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 최대우도 추정에 대해서 아주 개략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전 던지기를 했어요. 앞면하고 뒷면하고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동전 던지기의 시행을 10번 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앞면이 한 8번쯤 나왔어요. 그리고 뒷면이 2번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왜 최대 우도 추정이라고 하는 통계적 기법이 사용되는가? 그리고 이제 얘가 뭘 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논의를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앞면이 8번 나오고 뒷면이 2번 나올 수 있을까요? 10번 던져서? 그죠? 그래갖고 이게 적절한 예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요새는 잘 안 그러는데 그 요새도 그런 경우가 있죠. 막 그 집에서 아들 낳아야 된다 뭐 혹은 딸 낳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애들을 막 많이 낳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둘을 낳았는데 둘다 딸 또는 둘 다 아들이. 근데 그 집은 아들 또는 딸을 꼭 낳아요. 그래갖고 세 번째를 나오면 아들 또는 딸이 나올까요? 보장이 불가능하죠. 그러면 10명을 나오면 아들하고 딸이 보통 그 생물학적으로 나오는 게 그 남녀가 생물학적으로 이제 남자가 1.1배 정도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확률에 따르면 10명을 낳으면 확률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방식으로 볼까요? 아닐 거예요. 아들 10명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이 최대도 추정 왜 하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 최대 우도 추정을 하게 되면 앞면이 나올 확률이 50%인가 아니면 80%인가 이런 거를 궁극적으로 아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누군가 동전에다가 장난질을 해놨을 수 있거든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동전의 확률이 50%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 무결한 동전을 완전 무결하게 던졌을 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완전 무결한 동전인데 동전을 딱 이렇게 팅 하고 튕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그 어느 한쪽 면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던지는 방식에 따라서도 굉장히 영향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최대 우도 추정이라고 하는 통계적 방식의 맥시멈 리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은 사실은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찰 결과 이 동전의 확률이 진정으로 얼마일까? 그 중에서도 가장 그럴듯한 값이 얼마일까를 추정하고자 하는 것이 최대 우도 추정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뭔데? 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도 이 수치를 최소화하는 매개 변수 찾고 싶어요. 근데 그 매개 변수를 몰라요. 그 매개 변수가 세 가지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딱 하나 있거나 무한히 많거나 없거나. 그죠? 방정식의 해법은 세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상대수의 다시 한번 리뷰해 보면 아실 텐데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만약에 이 매개 변수가 무한히 많다면 그 중에 어느 하나를 이제 결정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최대 우도 추정을 해서 아마도 가장 그럴듯한 매개 변수는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곳에서 이제 선형대수를 넘어선 이제 확률 통계적인 논의가 이제 필요한 편입니다. 최대 우도 추정 자체는 우리가 같이 진행하진 않겠습니다. 이제 그 거의 함께 분리 논의가 필요한 편이고요. 최대 우도 추정을 이제 하면 그 통계적인 어떤 방법론이나 그 뭐 미분의 기법 같은 것들을 이제 다 이제 그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그냥 이런 것들이 최대 우도 추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정도로만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사하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논의할 이제 준비가 됐고, 그 경사하강에 대해서 이게 우리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라고 하는 점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된 손실을 기준으로 학습 매개 변수를 갱신해
더 낮은 손실을 발생하도록 하는 최적의 매개 변수를 찾는 과정은 수학적으로 최적화라고 합니다. 최적화의 기본적인 방법론은 경사하강법입니다. 영어로 Gradient Descent 또는 줄여서 GD라고 합니다. 경사하강법의 기본 구상은 어떤 지점의 경사, 즉 기울기를 구해서 기울기가 더 낮은 지점으로 갱신해 나가면 이전보다 더 낮은 곳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키장과 비슷합니다. 상급자 코스는 높이 올라가야 하고 경사도 가파릅니다. 산을 타고 내려올수록 경사는 점차 완만해지고 클럽하우스 쪽에 도착하면 경사가 없어져서 가만히 있으면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경사가 없으면 가장 낮은 곳에 도달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간단한 계획이 챗GPT의 학습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구현해 보고요. 그리고 이 구현이 완료되면 신경망에 적용한 걸로 학습 알고리즘을 구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손실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이제 최적화에 대한 논의로 가겠습니다. 손실을 최적화하는 것이 곧 학습입니다. 네. 손실을 최적화하는 것이 곧 학습입니다. 잘 안 되는군요. 그러면 최적화의 방법론으로서 이제 경사하강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드렸는데 이것도 역시나 그 시각화할 수 있는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거의 필요 없는 예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는 최적의 지점이 어디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 요 지점에서 최소값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 방정식이 이제 복잡해서 그 지점을 잘 알 수 없다라고 그냥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점이 이제 경사하강의 논의점입니다. 그러면 경사하강에서는 이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씁니다.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 그 지점의 경사를 구하는데 그 지점의 경사를 그야말로 이제 미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지점에서 그 경사만큼을 빼주면 여기보다 조금 더 낮은 지점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가정이 경사하강의 가정입니다. 진짜 그럴까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df, dx를 알고 있습니다. 도함수라고 부르죠. 요거는 이제 ex죠.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최적의 지점에 요 빨간 콩으로
이렇게 점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가 그 최적점입니다. 최적 또는 이제 최소점입니다. 요 빨간색 동그라미 마커로서 이제 표현한 거고, 여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임의의 지점에서 이제 출발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4쯤에 출발점을 하나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출발점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출발했는데 실제로는 여기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함수가 지금은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바로 알 수 있지만, 만약에 복잡하다고 가정하고 이걸 한 걸음씩 내려가는 그런 방법론이 이제 경사하강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출발점과 최소점 이제 사이에서는 경사하강을 써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x가 처음에 이제 마이너스 4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요 기호를 좀 구분해서 써야 되겠군요. x 제로. 네, 요 제가 이제 기호를 좀 조심해야 되는 게 x를 이제 갱신해 버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사하강을 함수화를 해갖고 지역 변수를 도입하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사하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어진 그 함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출발점으로서 x0가 있다라고 이제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출발점 x0가 다음과 같이 있을 때, 그 x는 원래의 x 값에서 df dx만큼을 이제 빼주면 새로운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가정입니다. 요게 이제 경사하강의 전부예요. 물론 이제 그 df dx가 이제 그 해당 지점에서 이제 구해져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제 수행이 되겠죠. 간결하게 이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경사하강은 지금 이제 df dx를 그 우리가 구해가지고 외부에서 전달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 df dx를 일단은 받는 걸로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그 플러스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x0라고 하는 값이 경사하강을 거쳐서 이제 새로운 지점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가정했고, 그러면 이제 요 지점이 갱신된 지점입니다.
그러면 이 갱신된 지점이 최초의 출발점인 그 마이너스 4보다는 최적의 점에 좀 더 가까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가정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경사하강입니다. 그럼 진짜로 그렇게 됐을까? 실행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요게 이제 x0거든요. 그런데 이제 x0 정확하게는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x0가 요건데 요 지점은 fx0죠.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근데 우리는 기대를 한 게 뭐냐면 요 경사만큼 빼면은 요렇게 이제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x1이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fx1이 이렇게 이제 되고, 그리고 이거는 fx0에 비해서는 더 낮은 지점일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서 지금 이제 경사하강을 이제 수행했습니다. 요게 우리의 희망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라고 하면 이렇게 됐죠. 이제 x0 다음에 x1이 여기에 됐고 fx1이 이제 여기에 와버렸어요. 갱신이 이만큼 돼버렸거든요. 너무 많이 이제 갱신이 된 거죠. 그러면은 이 x1이 fx0에 비해서 작다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더 근접했다든지 그런 느낌을 주지는 못하고 있죠. 뭐야? 그럼 왜 했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점은 이제 한 가지 논의가 더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사 하강을 수행할 때 갱신의 정도를 조절하기 위해 학습률을 설정합니다. 너무 작은 값은 내려가는데 오래 걸릴 수 있고 너무 큰 학습률은 최적점을 사이에 두고 지나쳐버려 발산할 수 있습니다. 목적지를 갈 때 경우에 따라 적절한 속도가 중요한 것과 비슷합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혹시 지나쳐버릴 수도 있으니까 처음부터 시속 10km로 가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반대로 아주 빠른 비행기의 최대 속도만으로 비행하면 목적지를 지나쳐버리고 다시 돌아와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학습률은 갱신의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학습률의 적절한 값은 학습 환경에 해당합니다. 즉, 사람이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어떤 학습률이 좋은지는 데이터셋과 모델에 달려 있습니다. 최적의 값을 알아내는 방법도 없습니다. 실험적으로 여러 값을 변경해 가면서 보다 좋은 값이 있는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학습률, 이 경사 자체가 너무 크거나 작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학습률이라고 하는 것을 곱해주는 방식으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처럼 학습률을 도입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학습률을 1로 설정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곱하기해서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니까요. 어딘가 약간 데자뷰 같은데? 그죠? 이 학습률이라고 하는 게 퍼셉트론에서 한번 논의가 된 적이 있는데 경사 하강의 맥락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사 하강을 수행할 때 우리가 학습률을 만약에 지정하지 않으면 사실상 그냥 1.0으로 설정한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경우에는 갱신의 정도가 너무 강한 것으로 평가가 되죠. 따라서 우리가 학습률을 적당하게 줄여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이게 로그 스케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이제 보통 이제 바람직합니다. 안 그러면 이제 값의 범위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10분의 1 정도로 이제 줄여주고요. 다시 한번 실행해서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시면 이제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하! 처음에 출발점이었고 거기에 대응되는 값이 요 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x 다시는 x0에서 경사만큼 뺐는데 아까 갱신의 간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률을 적당하게 강제적으로 좀 줄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최적의 지점을 향해서 갱신해서 나가고 싶은데 한 발짝이라도 더 가까워지는 걸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까는 갱신은 됐지만 더 가까워졌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성공을 했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료가 된 건 아닙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 계획이 성공하는 한 계속해서 최적의 지점을 향해서 전진을 해봐야 됩니다. 따라서 산을 한 걸음 만에 내려올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경사 하강 자체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사 하강의 학습 횟수를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기 값으로부터 다음 같은 방식으로 이제 여러 번 반복을 해서 갱신을 수행하겠죠. 이때 우리가 이제 그 변화가 되어가는 과정을 좀 보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다음 같은 방식으로 그 별량을 좀 수집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변화량을 한꺼번에 전달해 준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출발점으로부터 이제 최적의 지점을 이제 향해 가고 싶은 그런 과정을 한꺼번에 수행하겠습니다. 한 번보다는 훨씬 많아야 될 것 같죠? 근데 그게 몇 번이 필요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일단 10번 해보고요. 학습률 1.0은 너무 컸었으니까 0.1 정도로 줄여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X 히스토리를 한꺼번에 찍어보면 되는데요. 다만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X 히스토리가 그냥 평범한 리스트이기 때문에 그 함수에 들어가서 연산이 가능하도록 numpy ND 어레이로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X 히스토리가 X축의 값들이 되고요. fx 히스토리가 해당 지점이 되는 이런 구성입니다.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최적의 지점을 향해서 갱신이 되어가는 이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 이 현재의 경사 하강이 성공적으로 이제 수행됐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요 X 히스토리들이 이제 10개의 값을 갖게 됐는데 그 첫 번째 값하고 마지막 값하고 X 라스트랑 이제 비교를 했을 때 그 최적의 지점의 값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실은 0.0입니다. 마이너스 4는 0.0에서는 꽤 먼 편인데 이 경사 하강을 통해서 계속해서 갱신되어 온 값을 살펴보니까 0.0에 상당히 가까워졌습니다. 시각적으로 봐도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0.43이 0.0에 굉장히 가까워지긴 했지만 굉장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대적이죠. 그러면 더 잘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학습의 수가 조금 더 많이 필요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20번의 학습 기회를 주니까 더 0.0에 가까워집니다. 시각적으로 봐도 거의 0.0에 가까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경우에는 이 경사하강의 대상 함수가 간단한데 만약에 이 함수가 복잡해지는 경우라고 해도 어쨌든 경사하강을 통해서 최적화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냐? 사실 이런 방법은 좀 간접적인 방법입니다. 최적의 값을 구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인데요. 방정식을 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논의드리는 경사하강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정식은 언제 할 수 있느냐? 소규모, 저차원일 때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이제 뭐 변수가 두 개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냥 뭐 그 0으로 놓고 방정식 풀어갖고 뭐 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은 이 두 지점이 이제 교차하는 지점에서 뭐 해가 나오든지
아니면 이제 평행선을 그으면 무한히 많은 해가 존재하든지, 아니, 해가 없든지, 아니면 이제 서로 이제 일치하는 경우에는 무한히 많은 해가 존재하든지, 뭐 이 중에 이제 하나거든요. 근데 이 신경망의 매개 변수는 방정식으로 풀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우리 3층짜리 신경망만 해도 매개 변수의 개수가 뭐 몇만 개쯤 됩니다. 그러면 몇만 차원짜리 방정식은 못 풉니다. 혹시 풀 수 있는 방법 아시면 알려주세요. 다들 몰라서 못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고차원이고, 고차원이다 보니까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대규모여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방정식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경사하강을 통해서 근사해를 찾는 것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신경망은 변수도 많고 복잡합니다. 신경망은 전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구성입니다. 예측을 수행할 때와는 달리 학습 시점에서 최종 출력은 손실입니다. 예측에서는 출력층에서 발생하는 값이라는 것과 구별됩니다. 손실이 산출되기 위해서는 정답과 출력층의 예측값을 손실함수에 제공하는 단계를 한 번 더 거쳐야 합니다. 회귀 출력은 마지막 층의 출력을 그대로 채택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활성화 함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회귀 출력의 손실은 평균 제곱 오차를 주로 사용합니다. 분류 출력의 경우에는 주로 소프트맥스 함수로 마지막 층의 출력을 처리합니다. 소프트맥스 함수로 처리된 값들은 교차 엔트로피 오차 계열의 손실 함수를 사용합니다. 손실은 신경망의 계층들의 가중치와 편향, 즉 학습 매개 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다 낮은 손실을 발생하는 학습 매개 변수를 찾아가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가능한 낮은 손실을 찾는 과정이 곧 학습입니다. 신경망의 손실함수는 여러 연산의 조합으로 구성된 합성함수입니다. 손실함수의 입력은 정답과 예측값입니다. 이때 예측값은 각 계층의 가중치와 편향, 즉 학습 매개 변수의 함수입니다. 따라서 손실은 특징과 정답, 그리고 학습 매개 변수의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징과 정답은 모델에서 주어지는 값이기 때문에 신경망 내부에서는 값이 변경되지 않아서 변수가 아닌 상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습 시점에서는 가중치와 편향의 조정으로 예측값이 바뀌고 예측값이 바뀜에 따라 손실이 바뀝니다. 따라서 손실함수에 대한 최적화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변수인 가중치와 편향에 대한 경사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사는 모든 변수에 대해 각각 편미분을 수행해 종합한 것입니다. 신경망의 가중치는 여러 층에 걸쳐 있고 각 층의 매개 변수가 또한 다차원 텐서입니다. 이에 대한 경사를 구하기 위해서는 모든 매개 변수에 대한 편미분을 동시에 연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 계층의 학습 매개 변수 각각에 대해 편미분을 수행해 손실에 대한 계층별 학습 매개 변수 경사를 산출합니다. 이러한 경사는 각 학습 매개 변수의 변화에 따라 손실의 변화량을 산출하는 과정입니다. 학습 매개 변수를 변경했을 때 손실이 이전보다 높아지면 경사를 거꾸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학습이 잘 수행되려면 이전보다 낮은 손실이 발생하는 방향으로 학습 매개 변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사 산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경사 하강을 수행해 손실의 함수에 대한 최적의 매개 변수 조합을 찾는 최적화를 수행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고민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손글씨 숫자 인식의 예시를 얘기를 해보면 여기서 매개 변수의 개수가 784 곱하기 50개 더하기 50개 만큼 있습니다. 더하기 50 곱하기 100 더하기 100개 더하기 100 곱하기 10 더하기 10인데 제가 이제 미리 계산을 해보니 이게 한 46,000여 개쯤 됩니다. 대략적으로. 근데 그 얘기를 지금 왜 하냐? 라고 하면 46,000 차원짜리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문제점을 논의 드리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하는데? 잘 안 되겠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같은 방법론을 쓰려고 합니다. 야, 그거 미분 어떻게 해? 그러니까 컴퓨터 시켜야죠. 어떤 함수의 특정 지점 경사는 미분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미분은 두 지점의 기울기에서 지점의 간격을 극한으로 하는 것을 정의로 합니다. 미분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식 기호로 미분을 수행하는 해석적 방법이고, 두 번째는 근사값을 구하는 수치 미분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 연산에서는 0이 아니지만 0에 가까운 극한이라는 개념을 표현할 수 없어서 근사치라고 합니다. 수치 미분은 해석적 미분이 어려울 때 사용합니다. 지금이 그때죠. 해석적 미분은 이제 기호로서 미분을 하는 건데, 요게 어려워 보여요. 막 몇십만 개를 해석적으로 미분하는 거는 무섭고 어려워 보이니까 우리는 그냥 컴퓨터한테 미분의 정의를 알려주고 그냥 네가 하면 안 될까? 라고 하는 이런 방법으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근데 수치 미분을 하는 거는 대단히 간단한데요. 왜냐면 미분의 정의 자체가 그냥 요 두 지점의 경사인데 그 두 지점을 극한으로 보내면 되는 거죠. 둘이 같진 않아. x 플러스 h랑 x가 같진 않아. 근데 매우 가까워. 근데 절대 같진 않아. 그게 극한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요 h를 너무 작으면 그냥 0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적당히 작은 값으로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이제 근사하게 미분을 구해달라. 이렇게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현한 것에서 보면 이 df, dx 요게 해석적으로 구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경우에는 당연히 해석적으로 가능한데 요거를 이제 그 수치 미분 방식으로도 되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런 어떤 임의의 그 f 값을 이제 주고요. 다음과 같이 이제 그 특정한 지점을 줬을 때 이 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적당히 작은 값을 가정하고 또는 경사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수치 미분이고 우리가 해석적으로 하기 싫거나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는 그냥 컴퓨터한테 네가 알아서 각 지점별로 계산해라. 이런 식으로 넘겨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치 미분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해석적인 미분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데 과연 그 계획이 성공할지 그 여부는 쉬는 시간 이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